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는 6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평소에 여기 채널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재미있게 잘 듣고 있던 구독자이기도 했고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여기에 제 사연을 보내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지만 오늘은 한번 용기를 내어봤습니다. 최근에 저의 일상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평소 저라는 사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인이라면 모두 깜짝 놀랄 법한 일이었죠. 바로 제가 큰아들내와 인연을 끊게 되었거든요. 저도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죠.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천륜이라는데 천륜을 끊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더군다나 큰아들은 제가 이른 나이에 얻었던 첫 자식이어서인지 아들의 얼굴만 떠올려도 저절로 웃음이 날 정도로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했었던 자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해서 자식도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럼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20대 초반에 좋은 사람을 만나 일찍 결혼을 했어요. 부모님은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막내딸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우려와 다르게 남편과 저는 너무도 사이좋은 부부로 잘 지냈습니다. 소꿉놀이 같은 신혼생활도 하루하루가 즐거웠고요. 저희는 결혼하고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임신도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제 대학 졸업식을 거의 목전에 앞두고 있을 때였는데 솔직히 말해서 기쁨 반 걱정 반이기는 했습니다.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었지만 취업을 하기 전이라 회사에 무사히 취직을 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거든요. 불행 중 다행히도 간신히 회사에 입사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덧이 너무 심한 나머지 결국 얼마 다니지도 못한 회사를 퇴사해야만 했어요. 어렵게 들어갔던 회사에 조건도 좋았던 곳인지라 너무너무 아깝기는 했지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우리 꿀떡이 때문에 당신이 너무 고생이네. 미안해. 아니야.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그나저나 이 녀석이 나와서 얼마나 효도를 하려고 이렇게 벌써부터 고생을 시키나 모르겠네. 그러게, 이 녀석 나오면 자기 때문에 얼마나 엄마가 고생했는지 꼭 말해줘야겠어. 꿀떡이가 당신 닮았으면 내 말도 안 듣고 엄청 사고칠 것 같은데? 아니야. 다른 건 몰라도 이 집안에서는 우리 김순영 씨 말이 법이라는 걸 확실히 교육시켜야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떨까? 누구를 더 닮았을까? 어떤 성격일까? 남편과 저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그려보고는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함께 그려본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지는 나날들이었어요. 우리 둘이서도 이렇게 행복한데 아이까지 태어나면 얼마나 더 좋을까 싶더라고요. 비록 온몸이 부서질 것처럼 힘들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둬야 했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죠. 저희 부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 아이를 그때부터 이미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요. 몇 달 후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성별은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낳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아이인 걸 감안하고서라도 엄청난 난산이었거든요. 진통이 거의 24시간을 넘어가고 있었고 결국에는 담당 의사의 판단으로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아야만 했습니다. 더 있다가는 산모인 저도 뱃속의 아기도 둘 다 위험하다고 했거든요. 가물거리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아이를 낳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말이 정말 과장이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는 정말이지 딱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오죽했으면 저희 엄마는 정말 제가 죽는 줄 알고 제가 수술을 하러 들어간 수술실 문 밖에서 거의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제 옆에 남편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피를 너무 많이 흘리는 바람에 또 한 번 제가 죽을 고비를 넘길 뻔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를 품에 안아들자 거짓말처럼 지금까지의 아픔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물론 몸이 아픈 것은 여전했지만 정말 그때는 눈앞에 아이 얼굴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이 행복을 느끼려고 내가 그동안 그 고생을 했던 거구나 싶더라고요. 아기는 별탈 없이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뱃속에서는 지독한 입덧으로 태어날 때는 난산으로 저희를 괴롭히던 녀석이었지만요. 물론 태어나서도 키우기가 수월하다 싶을 정도로 얌전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유난히 잠투정도 심한 편이었고 울기는 또 얼마나 많이 우는지 오죽했으면 어릴 때 별명이 울보일 정도로 걸핏하면 울어대고는 했습니다. 아이고, 민혁이 또 온다. 깼나 봐. 그러게 살살 좀 들어오라니까. 이것보다 더 어떻게 조용히 들어와. 나 진짜 억울하다. 민혁이 배고픈 거 아니야? 아니야. 방금 전에 먹이고 눕혀놓은 건데. 그럼 왜 또 울지? 기저귀도 깨끗한데. 원래 아기들이 이렇게 자주 우나? 진짜 뭐 때문에 우는지 말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답답하네. 남편과 저는 아들을 돌보며 매일같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둘 다 엄마 아빠는 처음인지라 모든 게 서투르고 어색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말도 안 되게 어이없는 실수들도 많이 저질렀었고요. 그래도 저희는 민혁이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런 것처럼요. 딱 1년이 지난 뒤 저는 다시 구직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합격을 했었던 회사만큼은 아니어도 괜찮은 회사에 취업할 수가 있었어요. 민혁이는 감사하게도 친정부모님과 시부모님이 번갈아 가면서 봐주셨습니다. 저희 언니들도 가끔씩 민혁이를 맡아줬고요. 큰언니는 가정주부였고 작은 언니는 거의 하루 종일 재택근무를 하는 프리랜서라 가능한 일이었었죠. 아무튼 일가 친척들의 도움과 사랑 속에서 아이는 잘 자랄 수가 있었어요. 민혁이는 의사 표현이 분명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성격이었어요.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커가면서 점점 티가 나더라고요. 3년 뒤 저는 둘째를 낳았습니다. 둘째도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민혁이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격이 딴판으로 달랐습니다. 나가서 축구하고 오자니까 민준이는 좋다고 하는데 민혁이는 책 읽고 싶다네. 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사주겠다고도 했는데 내가 아무리 꼬셔도 싫대. 그럼 민준이만 데리고 다녀와. 민혁이 쟤는 한번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말리잖아. 우리 집 애들은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어쩜 이렇게 둘이 성격이 다르지?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야? 나랑 우리 작은 언니도 성격이 완전 딴판이잖아. 에이, 그래도 작은 처형이랑 당신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민혁이랑 민준이는 완전히 다른 집 애 같잖아. 민준이는 저렇게 순둥인데. 나는 솔직히 민혁이 먼저 낳고 둘째도 민혁이처럼 고집 장난 아닐까 봐서 얼마나 걱정했다고. 남편이 저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집은 보통 첫째가 양보를 많이 하고 순한 성격이고 둘째가 고집을 많이 부리고 질투도 많은 성격이라던데 저희 집은 정반대였거든요. 동생이 생긴 이후부터는 민혁이가 둘째한테 질투도 많이 느끼고 눈에 띄게 예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전에는 유별나다 싶기도 했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둘째 민준이는 정말 키우기 수월하고 순한 아이였어요. 좋은 건 형이 먼저 가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더 어린 나이인데도 민혁이보다 훨씬 더 의젓한 성격이었고요. 심지어 자기 눈앞에서 형이 제 것을 뺏어가도 그냥 시익 웃고 넘어가고는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형과 동생이 서로 성격이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남편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적도 많았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한 번도 겉으로 내색한 적은 없었지만요.
아이들은 서로 잘하는 것도 딴판이었습니다. 민혁이는 공부를 잘했고 또 공부에 욕심이 많았어요. 솔직히 저와 남편은 맞벌이를 하느라 바빠서 아이에게 공부를 제대로 가르쳐 준 적도 없었거든요. 숙제 한번 옆에서 봐주지도 못했고요. 하지만 민혁이는 혼자서도 알아서 잘 해내더라고요. 반면에 민준이는 공부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운동을 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태권도, 축구, 농구, 야구, 가리는 운동이 없었어요. 그 중에서는 특히 축구를 좋아했고 또 잘했고요. 비록 고등학교 때 고질적인 발목 부상으로 축구 선수의 길은 접어야만 했지만요. 아유, 민혁이 이번에 서울대 붙었다면서요? 민혁이 엄마 너무 좋겠어요. 근데 민혁이도 열심히 하고 운도 좀 좋았네요. 그게 무슨 운이에요? 민혁이 학교에서도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소문이 자자했는데 하긴 어릴 때부터도 공부를 좀 잘했어요. 우리 아들이 민혁이 반에 반만 닮았어도 내가 걱정이 없었겠어. 내가 할 소리야. 학원은 민혁이랑 똑같이 다녔었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 애 등수는 앞에서보다 뒤에서 사는 게 더 빠르다니까. 세월이 흘러 고3 수험생이었던 민혁이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과 제가 느꼈던 감정은 후련함이었어요. 솔직히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이 수월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거든요. 동네 이웃분들이 말했던 것처럼 민혁이는 공부에 욕심도 많았고 아이가 잘하면 잘할수록 저희가 해줘야 할 것들도 많았습니다. 작게는 학원비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과외비까지요. 심지어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거진 10만 원에 달하는 비싼 수학 과외도 붙여줬었거든요. 꼭 100만 원짜리 과외를 해야겠니? 요즘 더 알아보면 더 괜찮은 선생님도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서울대 의대 들어간 선배가 추천해준 과외 선생님이에요. 성적은 진짜 확실히 보장한다고요. 저 꼭 듣고 싶어요. 그래도 100만 원은 좀 너무 비싼데.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네? 이번에 수학 성적 못 끌어올리면 원하는 대학 힘들어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사실 처음 민혁이에게서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우리 형편에 말도 안 되는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민혁이가 학원을 그것만 다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영어 학원도 있었고 논술학원도 다니고 있었죠. 그나마도 민준이가 축구를 하면서 들어가는 전지훈련비를 제외하면 학업과 관련해서는 아무 학원도 다니지 않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저희가 맞벌이를 한다고 쳐도요. 하지만 아이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꼭 하고 싶다는데 못해주는 그 마음이 부모로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이 고3이라는 압박감도 있었고요. 혹시라도 정말 수학 성적 때문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못하면 두고두고 그 일이 마음에 맺힐까 싶은 걱정도 있었죠. 결국 남편과 저는 오랜 의논 끝에 민혁이가 원하는 대로 그 비싼 수학 과외를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그 덕분에 남편은 퇴근 후에 대리운전을 뛰면서 돈을 더 벌어야만 했어요. 저는 야근 수당을 한 푼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서 미친 듯이 야근을 했고요. 비록 허리가 휘게 맞벌이를 해서라도 아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만 있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나 남편은 민혁이가 좋은 학교를 들어가든 아니든 그것도 아니면 대학을 가지 않고 기술을 배우든 운동을 배우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저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하기를 바랐죠. 하지만 민혁이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민혁이에게는 그게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었기에 그 선택을 응원했던 거고요. 어쨌든 아이가 원하는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는 더 이상 힘들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학비도 저렴한 편이었는데 그나마도 장학금을 받았고 아이는 기숙사에 살아서
크게 돈이 들어갈 일도 없었거든요. 그저 식비 겸 용돈 정도만 저와 남편이 보내주었고 비싸다 싶은 옷이나 물건들을 갖고 싶으면 알아서 과일을 하면서 벌어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둘째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부터 용돈도 필요 없다면서 모든 걸 다 본인이 스스로 해결했어요. 이제는 아이들도 다 키웠고 저나 남편도 슬슬 하던 일을 정리하고 텃밭이나 가꾸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편하게 살면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사는 게 제가 생각한 것처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저희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는 세상에 아직 세상을 떠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였죠. 남편이 떠나고 나니 세상이 더 허망해지더라고요. 더 늦기 전에 저도 제가 하고 싶었던 일,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하면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계획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시작은 큰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며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킨 이후부터였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야무지게 생긴 아가씨였는데 들어보니 종합병원 간호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저희 집 구하는 것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집 구하는 걸 도와달라고? 네. 요즘 몇 년 사이에 아파트 값이 너무 올랐어요, 진짜. 저희 둘이서 계속 열심히 알아보고 있기는 한데 도저히 지금 수중에 있는 돈으로 들어갈 만한 곳이 없어요. 아유, 그러게. 집값이 많이 오르기는 했다더라. 아니면 팔려고 놔두셨던 집 있잖아요. 그거 저희 신혼집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집에서 살겠다고? 네, 여자친구는 괜찮대요. 사진 한번 보여줬는데 그 집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사업 시작하면서 대출받았던 거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 상황에 더 받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요. 민혁이는 제 말에 얼른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잠깐 회사를 다녔었던 큰아들은 몇 년 전부터는 고향으로 다시 내려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요. 문제는 사업을 하면서 받았던 대출빚이 꽤나 있었던 데다가 아직 사업이 온전히 자리를 잡지 못해서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어가니 더 늦기 전에 결혼은 해야 했죠. 결혼을 하려면 집이 필요했고요. 결국 문제는 다 돈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말하는 집은 남편이 남겨놓고 간 다른 집이었어요. 정확하게는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저희에게 물려주시고 간 집이었죠. 그 집을 남편 살아생전에 정리하려고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남겨두었었거든요. 그걸 최근에 와서 이제는 정말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매매를 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였고요. 그런데 그 집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한테 미리 언질도 없이 예비 며느리에게 이미 그 집을 보여줬다는 게 조금 뜻밖이기는 했어요. 그 말은 제가 줄 거라는 확신이 이미 있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어쨌든 결국 저는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을 내놓은 것을 취소했어요. 그리고 그 집을 큰아들 내 신혼집으로 쓰게 주었죠. 집이 없었으면 모를까. 하나 남아있는데도 어렵다고 도와달라는 아들을 매몰차게 외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1년 뒤 큰아들 내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우리 집안의 첫 손주였죠. 아이고, 그 녀석 참 예쁘게도 생겼다. 여기 요 눈매랑 콧대가 민혁이 너 어릴 때를 쏙 빼닮았어. 제가 이렇게 귀여웠었어요? 그럼 똘망똘망하게 생긴 게 온 동네에 귀엽다고 소문이 자자했었지. 동네 사람들이 그때 너를 얼마나 예뻐했었다고. 손주를 보니까 민혁이를 낳고 품에 안았을 때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손주는 제 엄마와 아빠를 딱 반반씩 닮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를 낳고 딱 3개월이 지난 후에 바로 복직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복직을 한다고? 아직 도아가 어려서 한참 엄마를 찾을 텐데. 너도 벌써 일을 나가면 힘들지 않겠니? 힘들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출산휴가 3개월 쓰는 것만 해도 병원에 눈치가 보이는데 육아휴직까지 더 쓴다고 했다가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왜 그렇게 빡빡하다니. 참. 이러니까 다들 애를 안 낳으려고 하지. 저는 혀를 차면서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말을 한 며느리가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눈치더라고요. 급기야 팔꿈치로 제 쪽에는 안 보이게 슬쩍 미니어게의 옆구리를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응? 앞으로 도아는 어린이집에 보낼 거고 아기 봐주시는 아주머니가 오시기는 할 건데요. 그분은 오후 6시 반 되면 무조건 딱 칼퇴근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가끔씩 야근하고 그러면 시간을 못 맞출 때가 있어서요. 아이고, 그러면 어쩐다니? 그래서 그럴 때만 어머니가 한 번씩 좀 봐주시면 좋겠어서요. 힘드신 거 아는데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민혁이가 이 이야기를 꺼낼 때부터 솔직히 영 짐작까지 아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둘 다 맞벌이 하느라 힘들다는 이야기를 입이 마르도록 해왔었거든요. 같이 TV를 보면서도 은근슬쩍 맞벌이하면서 아기 키우는 집 채널을 틀어놓으면서 그 주제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 후로 저는 종종 손주를 봐주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아들이지만 무엇보다 며느리가 하는 일이 힘든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큰 병원을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거기 간호사들이 얼마나 일이 많고 고생을 많이 하는지를요. 그렇지 않아도 병원을 가서 일에 지어 힘들어하는 간호사들을 볼 때마다 저는 며느리 생각이 나고는 했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다니는 병원에 저랑 친했던 간호사 선생님이 갑자기 보이지 않길래 어디를 갔냐고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동료 간호사 선생님에게 들었던 대답이 아직도 충격적일 만큼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요. 산후 우울증이 낫지 않은 채로 복직을 해서 일을 하다가 결국 육아 때문에 우울증이 심해져서 사직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까지 겪었던 이후인지라 저는 손주를 봐달라고 부탁하는 아이들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나는 손주 봐줄 생각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잘 키워라라고 딱 잘라 말했었어요. 하지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급한 일이 생겨서 한두 번씩 도와주다 보니 그게 점점 빈도가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무슨 일만 있으면 당연하게 제가 봐주는 사람이 될 정도로요. 이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대놓고 봐주겠다고 말을 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랬다면 최소한 생색이라도 낼 수 있지 않았나 싶었죠. 남들은 손주를 봐주면서 용돈이라도 두둑하게 받는다던데 저는 그렇다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급한 일만 있으면 저를 찾기는 해도 명목상으로는 제가 아이를 봐주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봐주셔서 고맙다는 말로 때우고 아주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밥이나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손주는 사내 아이라고 또 어찌나 별난지. 마치 어릴 때 꼭 민혁이를 보는 듯 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아이를 안는 것도 힘들었고 온몸의 뼈마디가 다 시큰거릴 정도로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커가는 손주를 보는 재미는 있었어요. 힘들어도 수고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요. 그래, 내 손주를 내가 보지 나 아니면 누가 보겠냐 싶기도 했습니다. 낳은 정이 있다면 키운 정도 있는데 그 사이에 손주 녀석이랑 정이 들기도 했고요. 어머님, 요즘도 허리가 안 좋으세요? 병원 계속 다니시는 거죠? 정형외과에서는 뭐래요?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는 것 말고는 뭐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주변에 내가 물어보니까 수술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해서 아직은 고민이구나. 수술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도 맞기는 한데요. 그럼 제가 다음에 병원 가실 때 시간 맞춰서 한번 모시고 가볼게요. 뭐라고 하는지 자세히 듣기도 할 겸해서요. 그래, 알겠다. 너 시간 괜찮을 때 언제든지 이야기해. 나야 네 시간에 맞추면 되니까. 제가 원래도 민혁이 민준이를 낳고 키우면서 허리가 조금씩 안 좋아져서 약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그것도 아니면 병이 도직이라도 한 건지 요즘 들어서 영 허리가 찌릿거리면서 아픈 것이 견디기가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손주 녀석을 봐주느라 안고 들쳐업고 했던 게 더 무리가 되었던 것 같기도 했고요. 급한 대로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한의원과 정형외과를 다니면서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 증상이라면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지 뭐예요. 수술하고 나서 재발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합병증인지 부작용인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에 겁이 나기도 했고요. 일단은 허리 부위 이외에는 다른 마비 증상이 있다거나 다리가 불편하다거나 하는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하면서 버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가 간호사니까 저 혼자 가서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같이 병원에 가서 설명을 듣고 질문도 하고 해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의 질문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실비 있으세요? 실비 아니면 다른 보험은요? 실비? 내가 하필이면 실비는 들어둔 게 없어. 진작에 들어놓을 걸 나중에 추천받아서 들어보려고 하니까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다른 보험은 몇 개 들어둔 게 있지. 그것 때문에 보험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실비를 안 들었던 것도 있고. 그러세요? 어떤 보험인데요? 며느리는 제가 들어두었다는 보험을 듣더니 자기 핸드폰을 가져와서 메모까지 하더라고요. 하나는 암보험이고 나머지도 뭐 설계사가 그때 추천해줬던 걸로 들었는데 나도 잘 기억이 안 나서 가물거리는구나. 보험회사에 전화 한번 해서 물어보세요, 어머님. 말 나온 김에 저희 지금 해볼까요? 지금? 네, 나중에 또 잊어버리시면 어떡해요. 그냥 저 있을 때 같이 전화해보세요. 저는 귀찮다고 다음에 하자고 했지만 며느리는 굳이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아봐야 한다면서 독촉을 해대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바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험료는 얼마인지, 보장은 어떤 게 되는 건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그러려니 싶었어요. 며느리가 워낙에 꼼꼼한 성격이기도 하고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앞으로 병원 갈 일이 있으니 미리 알아보는 건가 보다 싶었죠. 다음 질문을 듣기 전까지는요. 어머님, 그런데 종신보험 수익자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수익자? 네, 보통은 배우자로 지정하는데 배우자가 죽고 나면 다시 지정을 해야 하거든요. 혹시 새로 지정하셨어요? 아니,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대답을 하면서도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 중에 종신보험이 하나 있었어요. 뭣도 모르던 젊은 시절부터 들었던 보험이었는데 납입 금액도 꽤 컸고요. 며느리의 말대로 원래 수익자는 남편으로 되어 있었어요. 종신보험은 사실 사망보험금이나 마찬가지여서 수익자를 지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도 허리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병원을 다닐 만큼 아픈 곳도 없었고 나이도 아직 60대밖에 되지 않았으니 굳이 그걸 수정하는 게 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지정하지 않고 제가 갑자기 죽기라도 하면 아들들이 공평하게 절반씩 나누어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에게 수익자가 누구냐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지금이 처음이었어요. 사실 종신보험은 아니었지만 제가 들고 있는 보험 여러 개 중에 하나는 둘째가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해주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 사실을 큰아들 내외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굳이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자면 큰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이 되는 것이 맞았겠죠. 저는 내색하지 않고 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거기서 멈출 생각이 없는지 계속해서 애둘러 물어보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종신보험 수익자를 둘째로 지정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때 새삼스럽게 큰며느리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각인이 된 이유라서 그런지 큰아들과 큰며느리의 행동이 점점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려고 하던 때였어요. 네? 그래서 친구분들이랑 그 패키지를 가기로 하셨다고요? 얼마를 내셨어요? 설마 벌써 입금하신 건 아니죠? 입금은 진작에 했지. 계약금 10% 내라고 해서 일단 냈고. 그러면 다 내신 건 아니네요. 사실 저는 남편이 죽은 이후로는 해외여행을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이랑도 몇십 년 전에 딱 한 번 태국 여행을 다녀왔던 게 전부였어요. 그게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해외여행이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는 돈 버느라 바빠서 못했고 여유가 조금 생기고 나서는 아깝다는 생각에 선뜻 그 큰 돈을 내고 여행을 갈 수가 없더라고요. 돈도 역시 써본 사람이 써본다고 저는 여행 갈 팔자가 아닌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이번에 고향 친구들이자 중학교 동창인 친구들 넷이서 모였을 때 우리끼리 해외여행을 한번 나가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평소에 그랬던 것처럼 뭐하러 굳이 그 큰 돈을 들여서 거기까지 가나였어요. 하지만 그런 제 말에 친구 하나가 타박을 하면서 대꾸하더라고요. 나이 더 들면 다리도 성치 않아서 제대로 걷지도 못해. 휠체어 타고 외국 나갈 거야? 온전히 내 두 발로 걸어서 외국 나갈 수 있는 게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니까? 라고요.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친구 남편들 중에는 벌써 허리가 굽고 병이 나서 제대로 거동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아픈 남편을 두고 혼자 여행을 다니기도 그렇다면서 덩달아서 한국 땅에 발이 묶인 친구들도 수두룩했고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이번 기회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번 꼭 나가봐야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큰아들 내외의 생각은 저와 달랐습니다. 너무 비싸요, 어머니. 거기 꼭 가셔야 해요? 아무래도 노인분들이라고 바가지 씌운 것 같은데 찾아보면 더 저렴한 곳 많아요, 어머님. 더 저렴한 곳이 있는지 아닌지는 나는 모르겠고 친구들이랑 같이 가기로 약속했어. 다음에 저희가 거기보다 훨씬 더 좋은 데를 모시고 갈게요. 거기는 그냥 취소하세요. 그 돈 들여서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곳이에요. 둘이서 아주 기겁을 하면서 저를 말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저는 또 조금 위축이 되어서 정말 그런가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비행기 가격이나 숙박료 같은 걸 잘 모르니까 실제로 애들 말대로 바가지를 썼을 수도 있겠다 싶었고요. 그래도 약속을 한 건데라고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친구분들이랑 그 돈 들여서 가는 것보다 다음에 아들내외랑 같이 가면 더 좋지 않겠냐고요. 결국 저는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여행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계약금으로 걸었던 돈은 다행히 친구가 아는 곳이라서 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런데 금방이라도 해외여행을 나갈 것처럼 하던 큰아들 내외는 그 뒤로도 영영 여행 소식이 없었습니다. 해외여행은커녕 가까운 제주도 여행 한 번을 못 갔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조금 큰 돈을 쓴다 싶을 때마다 일일이 간섭을 하면서 예민하게 굴더라고요.
마치 제 돈이 본인들 돈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결국 여행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둘째 아들이 다시 비행기표를 끊어줘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됐다고 그냥 두라고 했지만 기어이 다시 표를 끊어주더라고요. 그냥 두라니까 뭐하러 돈을 들였어. 됐어요. 한국에 없어서 잘 뵙지도 못하는데 저도 이참에 효도 좀 해야죠. 친구분들이랑 재밌게 잘 다녀오세요. 고맙다, 민준아.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부상으로 축구를 접었지만 그 이후로 경력과 재능을 살려서 밥벌이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유소년 축구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꽤나 잘 되는 모양이었어요. 민준이는 어려서부터 철이 들어서 알아서 용돈을 벌어 쓰고 외국에 정착해서 살면서 명절마다 잊지 않고 저한테 용돈을 보내주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착해서 제가 제 형을 도와줬다는 걸 알아도 형은 사업해서 돈 들어갈 때가 많을 거라며 그냥 웃기만 하는 아들이었죠. 같은 배로 낳아서 똑같이 키웠는데도 어쩜 이렇게 성격이 다른지 가끔은 저도 참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큰아들 차가 거의 반파가 되다시피 했다더라고요. 부처님이 보호하신 건지 민혁이는 다행히 가벼운 찰과상 외에는 달리 다친 곳이 없었고요. 그나저나 차가 없어서 불편해서 어떡하니? 그러게요. 차를 바꾸려고 하기는 했는데 다니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 사람 하는 일 차 없이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머님. 요즘 날도 더운데 땀까지 뻘뻘 흘리면서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들어오더라고요. 아들내외는 계속 차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그 정도 들으니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도 알겠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은근히 바라는 이야기라는 사실을요. 아들이 차를 오래 타기는 했어요. 사업을 하느라 전국을 다니는 바람에 주행거리도 많다고 들었고요. 결국 저는 고민 끝에 모아뒀던 돈으로 아들 차를 바꿔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되자마자 은행을 가려고 그날 잡아두었던 병원 예약도 취소를 했죠. 그리고 그 주 주말이었어요. 민혁이 내외가 친한 지인들과 오랜만에 모임이 있다면서 저에게 손주를 봐줄 수 있겠느냐고 묻더라고요. 어차피 특별한 일도 없었기에 알겠다고 하고는 아침 일찍부터 큰아들네에 가 있었습니다. 손주도 봐주고 겸사겸사 집도 좀 정리해주고 하면서요. 요즘 바쁘다고 하더니 빨래도 그대로 빨래통에 쌓아놓고 있고 화장실도 엉망이더라고요. 저는 손주 녀석에게는 좋아한다는 만화 영화를 틀어주고 빨래를 돌려놓고 한참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손주 녀석이 배가 고프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하기에 얼른 만들어 주었죠. 할머니,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이사 가서 강아지 키우는데요. 가서 봤는데 저도 키우고 싶었어요. 엄청 귀여웠어요. 그랬어? 도아도 강아지 키우고 싶구나? 네, 그런데 엄마가 안 된대요. 안 된다고 하든? 엄마가 이유가 뭐래? 여기는 집이 좁아서 안 된대요. 집이 좁기도 했고 아파트라서 안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기 키우는 집이라 이웃들이 싫어할 텐데 개 짖는 소리까지 나면 좋아할 집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이 집에서는 강아지 키우기 힘들지.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손주의 대답에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엄마가 할머니 돌아셔야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대요. 언제 돌아가세요? 뭐라고? 도아 방금 뭐라 그랬니? 할머니 언제 돌아가시냐고요? 심장이 쿵 떨어진다는 말은 아마 이럴 때 쓰는 말일까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다 못해 온몸에 피가 차게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겁을 해서 곧바로 천진난만하게 떡볶이를 먹고 있는 손주의 어깨를 붙들고 물었어요. 너 방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뭐라고 했다고? 엄마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 네. 저는 손주를 붙들고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어요. 이것저것 물어본 끝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손주를 앉혀두고 평소에 며느리와 큰아들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다는 사실을요. 심지어 그것도 아들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주 한 모양이더라고요. 얼마나 자주 들었으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제 앞에서 읊을 정도로요. 정말이지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아니, 두 손만 떨리는 게 아니라 온몸이 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손주가 이상하게 쳐다보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받았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혈압이 넘어올라서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아 저는 얼른 약을 챙겨 먹었어요. 그러고도 진정이 되지 않아서 한참을 소파에 누워 있어야만 했죠. 얼마 후 간신히 진정을 한 저는 정신줄을 붙들고 손주 입단속을 단단히 시켰습니다. 지금 저한테 했던 말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고요. 그리고 이튿날 저는 날이 밝자마자 은행에 가려던 일정을 취소하고 대신 부동산에 곧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거기 부동산이죠? 저 집 좀 내놓으려고요. 아니, 사모님, 지금 큰아드님이 살고 계시는 집이요? 어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시나 보네요. 네, 최대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금액은 좀 싸게 내놔도 상관없으니까요. 반응은 곧장 돌아왔습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어머니,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저희 집을 내놨다던데요? 그래, 내가 팔려고 내놨으니까 너희도 얼른 이사 나갈 집부터 알아보거라.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너희 큰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좁은 집에 더 있지 말고 이사 나가라고. 애미가 살아생전에 큰 집으로 이사시켜줄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구나. 그래도 당장 죽을 수는 없는데 어쩌겠니? 어머니! 아들은 기겁을 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거듭해서 되묻더라고요. 저는 별말 없이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곧바로 저희 집으로 달려왔어요. 어머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오해는 무슨 오해? 다 필요 없고 됐으니까 얼른 나갈 준비나 하거라. 부동산에는 2달 안에 집 비워준다고 말했으니까 너희도 그런 줄 알고.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듣고 이러시는 거예요? 설마 5살짜리 애가 한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걔 그냥 저희가 하는 말 대충 주워 듣고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예요. 저희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요. 맞아요, 어머님. 설마 저희가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그것도 애 앞에서. 언제는 도화가 너희 둘 닮아서 그렇게 똑똑하다더니 왜 지금은 갑자기 멀쩡한 애를 바보로 만드니? 그리고 나도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 아니다. 아니, 눈치가 없긴 했구나. 내가 얼른 죽어서 유산으로 물려줄 생각은 안 하고 오래 살겠답시고 병원까지 꾸역꾸역 다니고 있었으니까 말이야. 저는 코웃음을 치면서 대꾸했습니다. 둘은 끝까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모든 것이 다 저의 오해라고 하더라고요. 더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마음대로 하라면서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없으니 나가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랬더니 못 나간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무리 오해가 있어도 그렇지. 기분 나쁘시다고 이렇게 갑자기 저희를 나가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저희 못 나가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당장 저희더러 어디서 집을 구하라고요. 그 집 아직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알지? 안 그래도 너희가 못 나간다고 할 것 같아서 내가 퇴거 소송 걸려고.
내용 증명 보냈으니까 곧 도착할 거다. 어머니! 퇴고 소송을 한다는 말에 아들내외는 그야말로 기겁을 했습니다. 설마 제가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할 생각이었죠. 어머니, 저희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네? 저희가 도한테 했던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오해하시게 한 거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아니면 저희가 뭐 어머니한테 서운하게 해드린 거 있어요? 속 시원히 말씀 좀 해보세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둘은 이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마음대로 하라면서 못 나간다고 버티던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제 명의의 집에 보증금 한 푼 없이 그대로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이었으니 명도 소송을 건다면 결과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공짜로 살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처럼 그대로 살았더라면 그 집도 결국에는 큰아들 내외의 집이 되었을 텐데 하루아침에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겼으니 다급할 수밖에 없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라더니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네 걱정을 해서 차까지 바꿔주려고 은행에 다녀오려고 했지 뭐냐? 큰일 날 뻔했지. 그 돈을 생판 남에게 기부를 했어도 고맙다는 소리는 들었을 텐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은혜도 모르는 자식을 낳아서 아들 며느리라고 껴안고 살았는지. 어머니, 됐다. 오늘부로 우리는 이만 모자간에 영 끊고 살자.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2번 다시 이 집에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말거라. 저는 울부짖고 있는 두 사람을 집 밖으로 모조리 쫓아냈습니다. 그러고도 한참을 복도에 서서 문을 두드리다가 결국 이웃집에서 자꾸 나와 확인을 해대니 어쩔 수 없이 돌아가더라고요. 물론 제가 찾아오지 말라고 한다고 찾아오지 않을 녀석들은 아니었죠. 그 뒤로도 잘못했다면서 오는 연락을 모두 차단하고 자꾸 집에 찾아오길래 저는 짐을 싸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둘째가 있는 곳으로요. 차를 바꿔주려고 했던 돈으로 둘째 아들이랑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고 있던 둘째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저는 유언장을 새로 작성한다는 통보와 함께 큰아들네와는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물론 유언장을 고친다고 해도 나중에 유류분 소송인지 뭔지를 내서 아주 일부는 받아갈 몫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말을 들으니 더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 정도면 저도 할 만큼은 했다 싶었거든요. 지금은 아파트도 모두 정리해서 처분을 했고 큰아들 내외는 이사를 갔습니다. 아예 멀리 있는 동네로 가버렸더라고요. 딴에는 자기들도 화가 났다면서 언젠가는 제가 먼저 연락을 하지 하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둘째에게 연락을 해서 그런 소리를 했다더라고요.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이었죠. 다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 내가 키운 자식이라고 해서 그 속마음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저는 자식 내외와 인연을 끊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하는 일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자식을 바른 사람으로 제대로 키우지를 못해서 오늘날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마 나중에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된다면 서로 이 일을 두고 오래오래 자책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사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